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탈북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북한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김일성, 김정인 그리고 김정은 3대로 이어지는 그 가족의 사적인 형태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김일성이가 이제 김정일이의 엄마가 김정숙이가 본처인 계기네요. 네네네, 그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김정숙이 죽었죠? 예. 예, 언제 죽었습니까? 해방 직후에 그 셋째, 말하자면 김정일이 낳고 김경이 낳고 그 셋째를 낳다가 출혈로 사망했다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문제는 북한에서 그때 떠돌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정파들이 죽였다. 해방 직후에 정파들이 많았다. 그래서 김일성이 그 정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숙청 사업을 하고 전번 시간에 말씀드리다시피 뭐 이제 힘 있고 뭐 이런 걸 다 자산을 뺏고 노예를 만들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숙이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김성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그러면 김성애는 언제 김정일이하고 김일성이하고 붙은 겁니까? 아, 김정숙이 죽고 김일성이 임시 정보를 수립하고 북한 체제를 장악한 다음에 예. 이게 모든 대학을 김일성의 명칭을 따라서 김일성 종합대학, 예. 평성사범대학 뭐 하여튼 이렇게 김영직 사범대학 이렇게 김일성이 일가를 호칭을 붙여서 대학을 다 만들었는데 그때 김성애가 김일성 종합대학 최초로 생겨난 그 대학에서 1기 졸업생입니다. 1기 졸업생이고 또 그 대학에서 10점 만점에 그때 북한은 10점이라고 했거든요. 채점을. 이게 10점 만점이 최우등생으로 졸업하다 보니까 그만큼 머리가 총명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김일성 중앙위원회 서기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일성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나이 차이가 둘이 좀 있었겠다. 예, 그렇죠? 좀 있습니다. 한 8살, 9살 차이. 김일성이 12년생이고 김성애가 24년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이제 김성애하고 김일성 사이에서는 김평일이가 나왔잖아요. 김평일, 김영일, 김경진 예. 아들 3명 낳았습니다. 김경일까지. 예. 아들 3명을 낳았는데 그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나머지 김영일인가 김경일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남한에는 김평일이가 체코 대사인가 네, 네. 그 유럽에 오랫동안 네. 대사로 나가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한테는 삼촌이 되고 김정일이한테는 네. 이복 형제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 김평일이가 거의 뭐 힘도 한번 못 쓰고 밖으로만 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예. 그렇게 된 데는 그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김성애가 놓은 자녀들이 다 지금 북한에서 뭐 사라진 존재와 같죠. 자, 그거는 김일성이가 본처 아들인 김정일이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일성하고 김성애가 결혼을 해서 이제 세 아들을 낳았고 네. 그 낳은 다음에 말하자면 치맛바람이 있어가지고 김성애가 자기 맏아들 김평일이가 또 그만큼 머리가 비상합니다. 네. 예, 너무 좋고 생김도 사실 김정일이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잘생겼고 머리도 비상하고 똑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성애가 자기 맏아들 김평일이를 후계자 사업을 하기 위한 그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성애 남동생이 김성애 박물관을 차렸습니다.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예, 좀 오바를 했네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그리고 김성애가 조선민주여성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하고 있으면서 모든 사업체계 보고가 김일성한테 직접으로 보고 전달이 돼야 되는데 김성애가 자기를 통해서 보고 체계가 올라갈 수 있게끔 이 모든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권력 장악을 시도했네요. 예, 시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도했는데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김성애 띄우기 사업에 들어갔고 김평일이 후계자 사업에 이게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는데 이걸 김정일이 안 겁니다. 김정일이 딱 알고 보니까 아 이거 뭐지 후계자 사업이 이제 김평일을 가게 되면 자기가 밀려날 수 있다. 근데 김일성은 사실은 김정일이를 후계를 할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일찌감치. 예.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후계자 수업도 많이 받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흐름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일로서는 되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김일성한테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빨리 대책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리니까 김일성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고위원회 긴급 회의 그러니까 일반 이런 간부들은 크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중요한 인물들 가족 관계된 일이니까 그런 중요한 인물들 참가하는 가운데 이 회의를 소집했는데 김성애, 김평일이, 김성애 남동생 다 주석단에 앉혔습니다. 그래 앉혀놓고 김일성이 뭐라고 연설했냐면 나는 이 북한 사회주의 민주주의 원수로서 가족주의를 하지 않겠다. 지금 모든 사업 체계, 보고 체계가 김성애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나는 아무리 김성애가 내 와이프라 할지라도 나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 앞에서 지적하겠다. 이랬는데 거기에 참석한 그 간부가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성애가 얼굴이 완전 파랗게 질려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70년대까지만 해도 그 라디오 저녁에 라디오가 나오는데 그 라디오에서 김성애 뭐 동지, 김성애 혁명사상 뭐 이런 게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체크하고 김일성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회의까지 모집해서 김성애를 그 자리에서 낙가무라 시킨 겁니다. 완전히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예,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집중적인 김정일이 후계 사업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가족 권력 투쟁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 이제 조선 시대 때로 보면 왕과 세자와 비가 아닌 빈이 놓은 네. 삼형제 중에 또 장자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이제 이 왕이 계승전이 벌어졌고 거기서 이제 이 발빠르게 움직인 김정일이가 빈의 아들들을 누르고 그렇죠. 빈의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왕위 계승을 받는 데 성공을 했네요. 예,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 아버지는 뭐 그렇다 치고 일대라서 김정일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 약간 그 술, 여자 그리고 뭐 영화, 예술 음악 부문. 네. 뭐 그런 걸 좋아하고 네. 조금 뭐라 그럴까 한량 기질이 다분히 좀 있어 보여요. 예,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북한에서는 그냥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한테 이런 사실이 알려질 때는 그냥 뭐 외부 통신들 다 차단했으니까 오직 김일성의 말씀, 김정일이 말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김정일이는 김일성하고 달리 문화에 취미가 많다. 예술 분야. 그런 데까지만 우리 북한 주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갑자기 죽고 94년도인가요? 그때 김영삼이가 북한을 가기로 했는데 날 받아놓고 김일성이가 죽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김일성이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에 김정일이가 이제 후계자가 되는데 네. 그때 보면 김정일이가 후계자가 되는 과정에서 김일성이의 직책들이 곧바로 김정일이한테 승계가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살았을 때는 북한군 원수까지만 되고 94년에 이제 김일성이가 죽고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노동당 이제 총비서에 취임을 했잖아요. 네. 근데 김일성이는 살았을 때 최고 직책이 뭐였습니까? 김일성 원수님이죠. 원수. 예. 어릴 때는 초등학교 시절에 배워주는 거는 경리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이렇게 배우고 또 중학교부터는 호칭을 어떻게 하냐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지금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 네.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주로 불렀죠. 네네네. 한국 남한의 네. 텔레비에서 저는 뭐 그렇게 부르기 싫어서 뭐 텔레비도 안 나간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국방위원장의 위원장이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죠?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렇게 이제 이 자기 권력을 갖다가 김일성이가 죽고 했는데 처음에 김정은이가 대중 앞에 공적으로 위상을 드리는 게 80년이래요. 네네. 26살 때. 14년 만에 네. 제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물려받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김정일이가 물려받던 94년이 네. 북한이 고난에 행군해서 굉장히 좋지 않았던 시절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일이가 김일성 사후 3개월 만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및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를 받았고
그 이제 당의 총비서직이 됐는데 그때 이제 혹시 기억나시는 게 계세요? 김일성에서 김정일이로 인수인계되던 시기에 그때 몇 살쯤 됐었습니까? 93년도 그때는 제가 20대 후반 됐죠. 그러겠네. 예. 근데 북한에서 그때 김일성이 정치할 때는 북한 주민들이 그 불만이 크게 없었습니다. 어쨌든 정확히 계산하면 7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물건이 다 들어갔고 그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용품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학용품이라는 거는 이렇게 책이 많아야 되는데 과제를 선생님이 내주면 한 단어를 10장씩 써라 10페이지씩 써라 이렇게 하는데 그 책이 없어서 귀해하니까 신문지나 뭐 이런 그 못 쓰는 그런 종이 그런 데다가 연필을 쓰고 또 지우개로 지워가지고 또 다시 거기다 또 쓰고 이런 기억이 나다 보니까 결국은 7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나라 살림이 어렵게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김일성이 집권할 때 그래도 아무리 뭐 이런 상품이 들어가고 경제적인 어떤 곤란이 조금씩 시작이 됐다 할지라도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에 대한 어떤 불만이 크게 없었는데 김일성이 죽기 직전 90년대 초반부터 이런 경제 상황이 급속히 안 좋아지니까 그래도 김정일이 나오면 정권을 잡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김정일이 잡기 시작할 때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시작됐으니까 언제 김정일이든 김일성이든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가 동시에 이제 전염병이 두 가지가 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다 겪은 다음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김정일이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겠다라는 생각을 북한 주민이 그때까지 크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후계 구도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김정은이를 크게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김정철이를 시켜볼까 이랬는데 김정철이는 좀 성향이 소심하고 남자다운 그런 기질이 부족하다. 김정일이 뭐 그런 농담도 했다고 하는데 김정철이하고 김정은이는 일본 출신 고영입니까? 예, 고영이. 고기에서 난 아들 둘인데 김정철이가 형이잖아요. 형입니다. 예. 네, 근데 형인데 이제 성격이 내성적이고 예,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예. 그래서 니한테 후계자를 넘겨주면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릴 그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근데 이런 지능으로 보나 김정은이 김정철이보다 좀 못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못합니다. 좀 미련하고 좀 그런 측면이 있긴 하는데 그래서 김정일이도 아니까 자식을 키워보니까 김정철이는 다 좋은데 이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때문에 나라 다스릴 만한 인재가 안 된다. 근데 반면에 김정은이는 그렇게 김정철이보다 못하고 하는데 좀 이런 배포는 있다. 예, 그런 배짱은 조금 있다. 그래서 누구를 시킬까 이런 데서 많이 갈등을 가졌다고. 마지막까지 갈등이 좀 있었겠네요. 예,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김일성이에서 김정일이로 넘어갈 때 이제 김평일이가 사람은 훨씬 나았는데 적자라는 것 때문에 김정일이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선택이 좀 북한으로서는 잘못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이에서 이제 또 그 밑으로 넘어갈 때는 김정철이하고 김정은이하고 문제인데 네. 사람은 이제 김정철이가 좀 나은데 김정은이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볼 때 공부하고도 땀 좀 쌓은 친구 같고 까졌는데 김정철이가 소심하다 해서 권력을 유지시키는 데는 잔인하고 그렇습니다. 좀 이런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지없이 김정은의 면모가 드러난 게 김정은이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게 자기 고모부 장성택. 그러니까 장성택이라면 여동생인 김경희의 네. 남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한때 김일성이가 있을 때 장성택이가 북한에서 뭐 대외 사업도 총괄하고 막강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승계하면서 장성택이를 그렇게 체포해서 잔인하게 재판에서 공개 재판에서 죽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정일이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누구를 후계자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겨룰 만한 대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평일이 김정일이 어찌 됐던 간에 그렇게 있었는데 사실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후계 구도 사업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럴 만한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김정철이든 김정은이든 억지로 예, 이거 진짜 뭐 독재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킨 거지 사람으로 볼 때는 둘 다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존재 가치
대치가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근데 그 당시에 장송택이 그래도 이 나라를 좀 집권해가지고 다스릴 만한 그런 존재감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후계 구도 사업에서 많이 논쟁이 있었죠. 파벌 싸움. 말하자면 그런 싸움이 있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딱 자기가 집권하기 직전부터 많이 그쪽에 두려웠습니다. 불안하고. 장성택이. 예, 자기가 집권해서도 이게 흔들릴 수 있는 체제가 될 거라는 걸 미리 짐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성택이를 제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장성택이하고 김정남이는 사실 중국에서 많이 대사업 김일성일 때부터 이걸 많이 부각시켜 온 게 뭐냐면 중국하고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하고 북한이 이렇게 많이 친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장성택이하고 김정남이 중국의 영향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김정남이가 등장했는데 네. 김정남은 아버지가 김정일인데 또 이 성혜림이하고 사이에 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김정일이는 여자가 몇 명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김정일이는 공식적으로 성예림이, 고영희, 김용숙이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명 되긴 되는데 그게 또 그 위에서 사이에서 이제 애가 확실히 나와서 등장한 거는 성혜림이하고 고영이 둘입니까? 고영희와 김용숙이 됐습니다. 김용수 거기서 누가 났습니까? 거기서 이런 구도를 보면 워낙 복잡해가지고 정확히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자녀가 한 2명 정도 난 걸로 제가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김정일이의 본처는 누굽니까? 본처가 원래는 성예림이죠. 성혜림이었죠. 예, 성예림인데 성예림이 유부녀라고 예. 그렇게 해서 김일성이 많이 반대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정일이가 성혜림이가 하나 있고 고영이가 있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둘이 나오고 비공식은 또 쭉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혜림이하고 사이에서 놓은 게 71년생 김정남이. 그럼 김정남이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예, 많습니다. 71년생이고 그리고 김정철이는 이제 고영이하고 81년에 낳고 김정은이는 82년에 낳고 김여정이는 87년에 나왔어요. 자, 그렇게 보면 김정남이는 왜 일찍 탈락을 했을까요? 김정남이 탈락한 이유는 예. 성예림이 유부녀든지를 떠나서 고영이가 김정철이 김정은이를 나오면서 고영이 그때부터 김성희하고 똑같이 자기 아들 후계 사업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남이가 고영이한테는 걸림돌이 된 거죠. 김정남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영이의 파워가 커지면서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예. 저기 성혜림이 자기 엄마가 네. 사실은 뭐 유부녀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 약점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동거녀처럼 돼버리가 힘을 못 쓰게 된 것 같네요. 네. 김정일의 동거녀이자 이제 두 번째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요. 그래서 이제 성혜림이가 모스크바에서 죽었는데 장례식에 아무도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혜림이가 이 모스크바라고 망명을 했다라는 정도니까 고영애가 등장하고부터 성혜림이는 사실상으로 좀 쫓겨나 있었겠네요. 쫓겨났습니다. 네. 이 다 고영이 조작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원래 이제 성혜림이가 북한의 리평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기영이라고 월북 작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네네네. 일제시대 때. 이기영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평이고 성혜림이가 이평이하고 결혼을 했다가 김정일 눈에 들면서 강제 이혼을 시키고 네. 동거녀로 있으니까 김일성이가 인정을 하지 않고 예, 반대를 했죠.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김정일이가 김일성이가 내정한 노동당 간부 딸 김영숙이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이 김영숙이도 또 김일성이가 정해준 김일성 타자수 출신이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김정일하고 사이에는 뭐 김설송인가는 딸 하나밖에 없다고 하고 알려지지 않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가 아버지가 해줬으니까 마지 못해서 했지만은 별로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숙이는 기분이 상했고 그리고 이제 성혜림이도 일찌감치 쫓겨났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고영이가 죽을 때까지 꽉 잡고 김일성이한테 이제 자기 정치를 백의 송사 정치를 잘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교포라며요, 고영이는. 네. 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아닙니다. 고영이는 만수대 예술단에 있었습니다. 예, 무용하는 여성인데 김정일이가 고영이를 딱 보고 마음이 들어가지고 고영이하고
결혼한 그 거죠. 성이 고시니까 제주도 출신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 저기 누굽니까 김정은이가 네. 그 제주도 뭐 규리님이 이야기도 하고 이걸 농담으로 했던 것 같고 그 오사카 출신이래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영이가 실질적으로 김정일의 수많은 여자 중에 네. 김영숙, 성혜림, 심지어 또 아주 오래 전에는 홍일천이라는 여자도 있었네요. 홍일천. 여성이 너무 많으니까 네.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3명 정도 되고 예. 김일성이 때부터 뭐 북한 여성이라는 거는 뭐 다 자기 마음대로고 결혼해서 사는 유부녀도 자기가 언제 데리고 살면 사는 거고 다 김일성 김덕재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딸을 하나 놓고 홍일천이하고 3년 후에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혜림이하고 유부녀인데 동거하다가 이제 눈밖에 났고 네. 성혜림은 김정남이를 놓고 나중에 이제 모스크바에 모스크바로 가고. 도망가 버렸고 도망간 게 아니고 쫓겨났죠. 예, 쫓겨났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김영숙이라는 여자를 아버지가 정해줬는데 거기는 형식적으로 살고 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고영이하고 만나가지고 아들을 둘이 낳았고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이제 그 예술의 취미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의 피바다 가곡단 예전에 피바다 가곡단 만수대 예술단이 있었는데 이걸 다 김정일이가 창작한 것처럼 또 창작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김정일이가 이거 다 전두지휘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그 만수대 예술단을 창작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고영이를 만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고영이가 이제 김정일이를 꽉 잡아서 네. 흔드는 것 같고 네. 성혜림이의 동생이 성혜랑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네 있습니다. 그 이제 모스크바로 같이 도망을 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성혜랑이의 아들이 여기 이한영이라고 예, 이제 이한영. 이름을 뭐 다른 이름을 썼지만은 한영이라고 한국에 와서 이름을 쓰고 있다가 분당해서 피살 사살됐죠. 네. 그래서 참 복잡한 복잡한 가문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엄마도 이 여자도 많았고 그 밑에 자식들도 많은데 이게 김정남이가 성혜림이가 눈밖에 나면서 참 불행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김정남이의 아들이 뭐 망명시켰다는 설송. 김한솔이라고 네. 한솔.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은 이야기는 또 2부에서 내일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산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